미술관에 갈 때마다 이게 왜 예술이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고전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 예술을 둘러싼 개념의 변화 과정을 거쳐 텅 빈 화이트 큐브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현대 미술이 어떻게 그 개념을 확장해 왔는지 한 번에 정주행할 수 있는 입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름다운 걸 보면서 살잖아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아름다움이란 게 대체 뭘까? 이걸 철학적으로 딱 정의한 사람은 누굴까? 오늘 바로 그 생각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의 틀을 잡아준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미학 철학의 거장 이마누엘 칸트죠. 그의 책 판단력 비판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생각을 정말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돼요. 칸트의 그 엄청난 이론들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혼자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생각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숨겨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칸트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세기 초반으로 말이죠. 그 당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이 막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식인 사회가 딱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야, 아름다움은 수학 공식 같은 거야. 딱 정해진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성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아름다움은 그냥 개인의 느낌, 취향의 문제지 라고 말하는 감각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죠. 자, 진리냐, 느낌이냐. 이 팽팽한 대립,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양쪽 세계의 딱 가운데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 바움가르텐은 18세기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1735년에 찾아옵니다. 이때 뭘 했냐면요. 바로 미학, 영어로는 에스테틱스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단어를 철학의 무대 위로 처음으로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당시 비평가들은 바움가르텐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죠? 에이, 저 사람 그냥 딱딱하고 형식에만 얽매인 옛날 철학자 아냐? 이렇게 평가절하하기 일쑤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뼈대만 앙상한 이론이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철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칸트가 바움가르텐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면서 이 사람 정말 탁월한 분석가야 라고 칭송했다는 사실.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칸트는 뭘 본 걸까요? 칸트가 바움가르텐의 진짜 위대함을 본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바움가르텐은 그냥 새로운 주장을 하나 툭 던진 게 아니었던 거죠.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틀, 새로운 과학 분야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가 만들어낸 과학, 그게 바로 미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움가르텐한테 미학은 그냥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었죠. 바로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에 대한 과학. 어때요? 좀 다르죠? 쉽게 말해서 논리가 이성의 과학이라면 미학은 감성의 과학이다. 이렇게 딱 정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바움가르텐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감각적인 경험들이 그냥 막 뒤죽박죽 섞인 느낌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을 아는 아주 고유한 방식, 다시 말해 인식의 한 종로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뭐냐? 바로 그 감성적 인식이 가장 완벽하게 최고로 잘 작동하는 상태,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움가르텐이 깔아놓은 이 길이 어떻게 칸트의 그 위대한 이론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가 됐는지 한번 보시죠. 칸트가 바움가르텐한테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그냥 좋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렇게 따지는 것과 같은 일종의 판단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
이 판단은 세상의 모든 장미는 아름다워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장미 한 송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판단이라는 점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칸트 미학의 기둥이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움가르텐이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해놨다면 칸트는 그 위에다가 자신만의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세운 셈이에요. 그럼 칸트는 뭘 더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칸트는 여기에 자신만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들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이게 왜 나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통감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요. 또 미학을 자기의 그 거대한 철학 시스템 안으로 쏙 집어넣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과 숭고함 같은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까지 연결시킨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바움가르텐은 칸트라는 거인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 자체를 만들어준 선구자였던 거죠. 그가 미학이라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칸트가 그 위에 자신만의 화려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아름다움의 탄생 비화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아마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이나 멋진 예술 작품을 볼 때 그냥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게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감각적 인식의 완벽함이라는 바움가르텐의 생각,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감이라는 칸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아름다움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미술관 갔다가 이게 대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작품 다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현대미술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 앤디 오홀의 저 브릴로 상자까지 예술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이 예술의 세계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자, 현대 미술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이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것엔 다 옛날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예술의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의 임무였던 시대였죠. 18세기에 들어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딱 하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미학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기술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였던 거죠. 그냥 와 예쁘다 하고 느끼는 걸 넘어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다는 판단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적인 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아름다움이란 규칙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예술의 그 단단하고 안정적이던 세계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당시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느껴지시죠? 수백 년 동안 예술의 기본은 자연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화가의 인상을 그렸죠. 그러다 20세기 초가 되면요. 아주 그냥 폭발을 합니다. 강렬한 색채의 야수파, 모든 걸 조각내서 재조립한 입체파처럼 수많은 예술 사조들이 등장하면서 낡은 규칙들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가장 급진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다다이즘이라는 운동이 나타나서 전통적인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거예요.
다다이즘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비극에 대한 예술가들의 절망적인 외침이었어요. 이성과 합리가 발전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끝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라면 그 이성과 합리,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모든 걸 부정하겠다는 거였죠. 예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싶어 했어요. 자, 이제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하나의 사물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마르셀 듀샹의 작품 샘. 네,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평범한 남성용 소변기입니다. 듀샹은 여기에 알멋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서명을 한 다음에 이걸 작품이라고 떡하니 출품했어요. 당연히 세상은 발칵 뒤집혔죠. 듀샹은 이런 작품을 레디메이드라고 불렀어요.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술은 더 이상 손으로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소변기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예술가가 그걸 선택해서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 가져다 놓는 그 아이디어, 그 행위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죠. 이 사건 하나로 예술의 중심 질문이 영원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름다운가에서 이것은 예술인가로 말이죠. 듀샹이 일으킨 이 엄청난 균열은 어마어마한 철학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특히 예술의 종말이라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철학자 헤겔이 예술의 종말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말 이제 예술 끝났어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술이 더 이상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를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이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였죠. 대신 예술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듀샹의 소변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요.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 미술은 듀샹의 아이디어를 정말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이제 예술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의 아이디어나 지시문,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용문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음악의 소리가 기본 재료인 것처럼 개념 미술에는 개념이 기본 재료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형태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진 거죠. 자,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물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로 이동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현대 미술을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열쇠를 드릴게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작품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고요. 둘째, 맥락이 전부라는 것. 똑같은 물건도 화장실에 있느냐, 갤러리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셋째, 예술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예술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반응, 심지어 여러분의 혼란까지도 작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인 셈이죠. 예술이 아름다운 사물에서 세상을 향한 질문이 되기까지의 여정, 어떠셨나요? 이제 예술은 정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지금, 예술가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사가 끝났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예술가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바로 미술사는 끝났다. 이 한마디가 당시 예술계 전체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미술사의 그 수많은 주의들, 인상주의, 입체주의 같은 것들을 하나의 긴 끈으로 상징해서 그걸 정말 말 그대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대체 이 퍼포먼스는 뭘 의미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종말의 선언.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왜 예술가가 스스로 자기 역사가 끝났다고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이 미스터리의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간을 좀 되돌려 봐야 합니다. 이 예술가가 싹둑 끊어버렸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미술사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두 번째 파트,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미술사를 하나의 거대한 줄거리, 그러니까 단 하나의 정답 같은 이야기로 만든 그 시작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사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사실 몇몇 핵심 인물들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바사리가 진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빈켈만은 거기에 성장하고 쇠퇴하는 순환 모델을 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타 헤겔이 미술의 목적이 끝나면 역사도 끝날 수 있다는 철학적인 종말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서사가 딱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바사리한테의 역사는 르네상스라는 말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이클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헤겔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역사는 그냥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직선이고 명확한 끝이 있다는 거죠. 미술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그 다음은 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거대한 균열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이야기가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바로 아방가르드였습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한 일은 정말 명확해요. 기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책을 덮고 새 책을 써버린 거죠. 말 그대로 전통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균열 때문에 미술사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옛날 거장들의 역사, 그리고 현대 예술가들의 역사. 이 둘은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술사라는 개념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폐허 속의 사임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무너지고 난 지금,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미술사학자 한스 벨팅이 이 상황을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의미를 부여받은 사건의 흐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라고요. 당시 예술계가 얼마나 큰 방향 상실감에 빠졌는지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모두가 보고 따라가던 단 하나의 거대한 지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술가도 역사가도 다들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혼란이 끝은 아니었어요. 자,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질문,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제 미술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역사 기록, 하나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은 미술사에게 완전히 새로운 숙제를 던져줬어요. 그냥 이 그림 예쁘다, 안 예쁘다를 넘어서 이 작품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나왔을까?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인류학자가 유물을 연구하듯이 예술을 파고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정해진 길을 따라 행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수만 개의 다른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결국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미술사라는 하나의 정답이 사라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술, 디자인, 수많은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 시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예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발명품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예술이란 개념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회화, 조각, 건축, 음악, 그리고 시. 어떠세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 5가지가 한 묶음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예술이구나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싹 묶어서 순수 예술, 영어로는 fine arts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 아주 익숙한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분류법이 인류 역사와 함께한 대단한 진리가 아니라 기껏해야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일종의 발명품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펼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모든 게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시대, 바로 고대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크네, 그리고 로마에서는 아르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술에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단어들의 뜻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규칙에 따라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그냥 다 아르스 또는 테크네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볼까요? 고대에는요, 의술이나 구두 만드는 기술 같은 것도 전부 아르스였어요. 왜냐? 지식과 규칙에 기반한 기술이니까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예술은 어때요? 이건 뭐 가르칠 수 없는 천재성,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잖아요. 와, 정말 다르죠? 그럼 고대에는 어떤 기술들을 최고로 쳐줬을까요? 바로 자유학예라는 것들이었는데요. 자,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음악이 있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거의 과학에 가까운 학문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회화나 조각은 이름도 못 내밀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는 회화, 조각, 건축은 다 어디 있었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건 그냥 손으로 하는 노동, 즉 기계적 기술로 취급됐어요. 심지어 어떤 분류에서는 무기 만드는 기술의 한 종류로 들어가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르네상스 시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오래된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각 예술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갔는데요. 먼저 예술가들이 직접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 작업은 그냥 손으로 뚝딱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조르조 바사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디자인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각 예술을 하나로 묶어주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길드에 속한 그냥 장인이 아니라 별도의 아카데미에 소속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때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자기들 지위를 끌어올리려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바로 그림은 시와 같다는 이 고대 로마의 문구였어요. 당시 최고의 예술로 꼽히던 게 바로 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도 시처럼 고귀한 시적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마침내 디자인의 예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회화, 조각, 건축이 다른 기술들이랑 분리돼서 하나의 독립된 그룹으로 묶인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예술 시스템으로 가는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시간은 17세기, 장소는 프랑스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아주 거대한 지적 전쟁이 정말 우연히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예술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두 편으로 쫙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한쪽은 고대파, 모든 최고의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다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근대파, 아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우리 시대가 최고다라고 맞서는 사람들이었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근대파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논리를 하나 만들어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과학을 보자. 천문학이나 물리학 같은 건 지식이 계속 쌓이니까 우리가 고대인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확실하지? 이건 진보를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 시나 웅변은? 지금 시인이 호메로스보다 더 낫다고 증명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지. 왜냐? 이런 분야는 진보가 아니라 개인의 천재성이나 취향, 상상력의 문제니까요. 바로 이 논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하는 과학과 취향에 기단한 예술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지게 된 겁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샤를 페로로라는 사람이 남긴 이 말을 보면 이 아하! 하는 순간이 딱 잡힙니다.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에서는 우리가 고대인을 능가하지만 시처럼 취향과 상상력의 문제에서는 누가 더 낫다고 확신시킬 수가 없다. 바로 이거예요. 측정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구분이 바로 오늘날의 과학과 예술을 가르는 결정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야기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17세기의 이 새로운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긴 했는데 아직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좀 어색하게 남아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샤를 페로가요. 보자르,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뜻의 새로운 목록을 딱 제시합니다. 이 목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순수 예술 리스트랑 정말 비슷했어요. 페로가 만든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웅변, 시, 음악, 건축, 회화, 조각. 거의 다 됐죠. 그런데 맨 끝에 좀 생뚱맞은 게 찌여 있어요. 바로 광학이랑 역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순수 예술이라는 개념이 이걸 만든 사람들 머릿속에서조차 아직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지금의 순수 예술 시스템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쭉 있었을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술이라는 카테고리조차 사실은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다가 발명해낸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생각들 중에도 사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쓰는 아티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의 발명품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단어 하나가 어떻게 예술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719년의 프랑스를 상상해 보세요. 아베 듀보스라는 한 지식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글쎄 화가들을 장인이라고 불렀다가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사과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했어요. 그 당시에는 화가들을 부를 만한 더 나은 말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가 없었다는 것,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그 시대에는 아티스트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작의 세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진영으로 딱 나뉘어 있던 그런 시대로 말이죠. 자, 한쪽에는 기계적 기술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길드 중심의 직업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유학예가 있었어요. 이건 대학에서 가르치는 머리로 하는 고귀한 탐구였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장장이와 철학자만큼이나 서로 다른 정말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화가나 조각가들이 아무리 대단한 창의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단지 손으로 일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식인이 아니라 장인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입니다. 좀 억울하게 들리죠? 당연히 화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취급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끈질긴 혁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1648년에 길드에서 벗어나려고 아카데미를 만들고 또 법적으로 인정도 받고 심지어 유명 작가가 이 시스템은 낡았어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변화는 정말 느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배경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데이터인데 18세기 초 파리에서 화가나 조각가 견습생의 20%, 판화가는 무려 35%가 부르주아, 그러니까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교육받은 집안의 자녀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이 직업이 더 이상 단순 기술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낡은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니까 사회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새로운 창조적 정체성을 담을 새로운 단어,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해진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그림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뭐 화학자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정말 상상도 안 가죠. 그러다가 1762년 드디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어요. 천재성과 손이 함께해야 하는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 와, 천재성이라는 지적인 부분과 손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의 단어 안에서 드디어 만난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1771년이 되면 사전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화가, 조각가, 건축가 등은 아티스트이다. 네,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의미가 완성된 겁니다. 단어의 혁명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아티스트라는 멋진 이름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속하게 해야 할까요? 장인 그룹도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학자 그룹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 애매한 위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자를, 즉
순수 예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가 발명됩니다. 이 보자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문화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손으로 하냐, 머리로 하냐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회화, 조각, 건축, 음악, 시를 싹 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그냥 사전 속 단어 뜻 하나 바꾼 걸로 끝났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예술을 보고 가치를 매기고 창의성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작품 그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즉 아티스트에게로 초점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천재성, 인생 스토리, 개성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모나리자를 볼 때 그냥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을 함께 떠올리는 것, 바로 그거죠. 이런 변화가 남긴 유산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아티스트의 서명이 들어간 작품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길까요? 왜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이야기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이 모든 게 바로 이 역사적인 발명품, 아티스트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영감을 받은 천재로서의 아티스트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고민을 통해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진 역사적인 발명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생각들 중에도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어떤 시대에 의해 발명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형예술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죠? 근데 이 단어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그 진짜 의미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조형예술 하면 혹시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봉지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맞는데?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성 물질하고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재밌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흙에서 개념으로. 조형예술이라는 단어의 기나긴 여정. 그 시작은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고대 그리스어로 플라스티코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단어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어요. 찰흙이나 밀랍처럼 말랑말랑한 재료를 손으로 주물러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바로 그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이 플라스티그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순수 예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실용적인 기술, 즉 공예에 가까웠죠. 그런데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이 단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대한 예술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거든요. 네, 바로 두 번째 장, 르네상스 예술 대전입니다. 이제 무대는 르네상스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쫓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요, 예술의 계급을 나누려는 엄청난 지적 전쟁, 그 한복판으로 던져집니다. 이 논쟁을 파라고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게 더 나아? 하는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예술가랑 사상가들이 회화란 무엇인가, 조각이란 무엇인가, 각 예술의 본질 자체를 정의하게 만든 그야말로 아이디어들이 치열하게 부딪혔던 격전장이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논쟁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조각은 제거의 방식, 라틴어로는 via di levare라고 해요. 쉽게 말해 돌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깎아내는 예술이라는 거죠. 반면에 회화는 추가의 방식, via di pore. 이건 캔버스 같은 평면에 물감을 계속 덧칠해서 쌓아 올리는 예술이고요. 자, 하나는 빼는 거고 하나는 더하는 거.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 모든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말을 들어보면 당시 화가들의 생각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조각가는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육체 노동을 하지만 화가는 우아하게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지적인 활동을 한다. 와, 좀 편파적이죠? 회화는 정신적인 활동이고 조각은 그저 힘든 노동일 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르네상스 사람들이 예술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런 가계도까지 만들었어요. 바사리 같은 사람은 조형과 회화는 소묘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고 조형은 조각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로마초는 또 둘이 자매라고 하고 예술을 두고 이렇게 복잡한 족보를 만들었다는 게 당시 논쟁이 정말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18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정신의 조용적 힘. 여기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철학적 전환을 겪게 되는데요. 이건 뭐 거의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수준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전환.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손에서 정신으로 머릿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적인 과정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28세기의 쉑츠베리라는 철학자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는 보편적 조형적 자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형태를 부여하는 어떤 우주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는 그냥 자연을 베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창조하는 그 힘 자체를 모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제2의 창조자라는 거죠. 예술가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쉑츠베리가 생각한 창작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조형적 재료. 이건 진짜 찰흙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미지 같은 내적인 재료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조형 작업. 예술가는 이 머릿속 재료들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빚고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요. 바로 이 과정이 진짜 창조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부 창작. 이 모든 내면의 작업이 완벽하게 끝난 후에야 비로소 손이 붓이나 조각칼을 들고 그걸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지적인 의미를 갖게 된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이번에는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상가들은 이 개념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요. 바로 예술 장르들 사이에 더 날카롭고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였죠. 독일에서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을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빌덴덴 쿤스트, 우리말로 하면 형성예술 정도가 되겠네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형성하고 모양을 만든다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빈켈만 같은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빌덴덴 쿤스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물질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내면의 감정, 즉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 같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그 완벽한 본질을 본 거죠. 논쟁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번엔 감각이라는 기준으로 예술을 나누기 시작해요. 레싱은 회화를 딱 시각의 예술이라고 정의합니다. 공간 속의 형태와 색을 눈으로 보는 예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헤르더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각은 촉각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단단하고 만져지는 형태. 진짜 좋은 조각은 우리 손의 감각, 그 촉각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구분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 새롭게 빚어진 단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온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랍고 역동적인 여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플라스틱의 여정. 처음엔 그리스어로 찰흙을 빚는다는 아주 단순한 뜻에서 시작했죠. 그러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이냐 공예냐를 가르는 격렬한 논쟁의 핵심 단어가 됐고요. 18세기에 와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우리 정신의 내적인 힘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공간, 시각, 촉각을 기준으로 예술의 경계를 나누는 데 사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조형예술이라는 말에 단단한 기초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박물관에 가신다면 어떠실까요? 눈앞에 있는 게 그냥 멋진 조각상,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보이실까요? 아니면 창조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두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치열한 논쟁의 결과물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술을 보는 눈에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물건이 어떻게 수십억짜리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철학자 아서단토의 책 평범한 것의 변형을 통해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예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전히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물건이 어떻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예술 작품이죠. 근데 슈퍼마켓에 있는 건 그냥 수세미 상자잖아요. 아니, 이 둘의 차이가 대체 뭐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미스테리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철학자 아서 단토가 만든 아주 기발한 사고실험, 붉은 사각형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갤러리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에 똑같이 생긴 붉은 사각형 그림들이 쫙 걸려 있어요. 정말이지 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홍해의 기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뒤쫓던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겨버린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가 온통 붉은색인 거예요. 갑자기 의미가 확 생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진짜 똑같이 생긴 저 그림은 제목이 키르케고르의 마음이랍니다. 갑자기 이 붉은색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 철학자의 뭐랄까 깊은 고뇌, 불안 이런 걸 상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요. 제목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붉은 사각형. 여기엔 뭐 거창한 이야기나 감정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이 붉은색과 사각형이라는 형태, 그 순수함 자체를 보라는 거죠. 일종의 미니멀리즘 아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붉은 사각형은 뭘까요? 이건 그냥 붉은색 물감으로 밑칠만 해놓은 캔버스예요.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냥 물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어떤 건 예술로, 또 어떤 건 그냥 물건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게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진짜로 예술가들이 이 질문에 갤러리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앤디 워홀 같은 팝 아티스트들이 있었죠. 워홀이 마치 우리한테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월의 브릴로 상자랑 슈퍼마켓 상자요. 물론 뭐 월의 거는 합판이고 슈퍼마켓 거는 골판지다. 이런 사소한 재료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왜 하나는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마트 통로에 쌓여있는 상업 제품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단토의 해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보죠. 단토는 예술작품에는 지향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술은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냥 물건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이걸 브릴로 상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워홀의 상자는요, 대량 생산 시대, 소비 문화, 그리고 대체 예술이 뭐냐 하는 그 경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슈퍼마켓 상자는 그냥 수세미 담는 용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바로 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단토 이론의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과 해석은 함께 태어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을 나중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석이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면 작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붉은 사각형은 그냥 빨간 캔버스가 아니라 홍해의 기적이라는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토는 이걸 예술계, 영어로는 아트 월드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 이론,
비평 같은 일종의 분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위기 안에 들어가야만 어떤 물건이 비로소 예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술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바로 마르셀 듀샹의 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듀샹이 그냥 가게에서 파는 남자 소변기를 사다가 서명만 해서 전시회에 냈잖아요.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미쳤다. 이게 무슨 예술이냐? 난리가 났죠. 근데 바로 그 논쟁, 그 비평, 그 충격,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평범한 소변기를 20세기 미술사를 뒤흔든 작품 샘으로 변신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계의 힘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예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예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술의 진짜 본질은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 해석, 그리고 역사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 작품 앞에서 이게 뭘 그린 거지? 라고만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날더러 무슨 생각을 하라고 여기 있는 걸까? 라고요. 바로 그 질문 속에 평범한 것을 비범한 예술로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예술이 뭐냐? 참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같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런 작품을 한번 보시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걸 보면 우린 뭐 1초도 망설이지 않죠? 아, 이게 바로 예술이지 하고 바로 단정 짓습니다. 아름답죠. 기술도 완벽하죠. 역사적인 가치도 엄청나죠.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 모든 조건을 그냥 완벽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작품은 어떠세요? 칸딘스키 그림인데 딱 보면 우리가 아는 익숙한 형태는 거의 없어요. 작가가 뭘 말하려는 건지도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도 않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예술이 뭘까 하는 우리의 확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마르셀 듀샹의 작품인데 이건 뭐 아예 나는 예술이 아니거든? 하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아요. 아니, 평범한 자전거 바퀴가 대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예술의 정의는 그야말로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어쩌면 말이죠, 문제는 질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한 줄짜리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어쩌면 이 미스터리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이 예술이냐고 묻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접근법 자체를 확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한번 들어가 보죠. 과거에 똑똑했던 사상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어떤 단서들을 쫓았는지, 그리고 왜 결국 실패했는지 그 수사 기록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본질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예술 작품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 하나의 본질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에요. 뭐랄까, 모든 금이 금 원자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듯이 예술에도 그런 핵심 DNA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본질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예 작전을 바꿉니다. 질문을 바꿔버린 거죠. 예술이 대체 뭐야? 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떤 걸 보고 예술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말로 돌려버린 셈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대충 이래요. 우리가 침대 옆에 켜놓은 스탠드 불빛 있잖아요. 그 불빛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칼로 자르듯이 선을 그을 순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스탠드는 가짜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경계가 좀 흐릿하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요. 예술은 정의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뭘까요? 그렇죠. 무엇이 예술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수사가 이렇게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대 미술이죠. 그리고 이 증인은 사건 현장을 완전히,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겁니다. 마르셀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들이죠. 공장에서 찍어낸 변기나 저 병 건조대 같은 거요. 그냥 아주 평범한 기성품을 미술관에 떡하니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 작품들이 진짜 골치 아픈 역설을 만들어내는데요. 보세요.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건 분명 예술작품으로 취급되죠. 그런데 저 물건 자체는 그냥 공장에서 만든 예술이 아닌 평범한 사물이잖아요. 예술이면서 동시에 예술이 아닌 이런 완전 모순적인 존재가 탄생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완벽한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비너스의 탄생과 공장에서 만든 소변기, 이 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이 사건은 그냥 연구 미제로 남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증거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신마리가 등장합니다. 해결책은 이거예요. 예술을 더 이상 개별 작품,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예술을 작가, 관객, 미술관, 비평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혹은 생태계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술계라는 시스템은 말하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미술사나 장례처럼 자기들만의 규칙과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닫힌 시스템의 얼굴이고요. 다른 한쪽은 사회나 문화, 정치 같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시스템의 얼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뒤샹의 변기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보세요. 변기 자체는 우리 사회, 즉 열린 시스템의 그냥 평범한 공산품일 뿐이죠. 하지만 그게 작가의 선택을 받아서 미술관이라는 닫힌 시스템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술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술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 상자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 이게 예술이야 아니야 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작품은 예술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하고요. 아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게 예술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특히 제도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도 미술관에 갔다가 어떤 작품 앞에 딱 멈춰서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작품이죠. 마르셀 듀샹의 1917년작 샘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현대미술 이론의 가장 강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소변기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예전의 예술에 대한 정의들이 왜 더는 통하지 않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예술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모방론, 다른 하나는 표현론입니다. 예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끼거나 아니면 예술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죠. 그런데 이런 옛날 정의들로는 미술관 한복판에 떡하니 놓여있는 저 소변기를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진 거죠. 바로 그때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철학자들이 작품이라는 물건 자체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물건이 놓여있는 상황, 즉 맥락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 아서 단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걸 예술로 만드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특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예술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배경지식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술계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예술을 만들고 전시하고 비평하고 또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연결망, 그 네트워크가 바로 예술계입니다. 예술가, 큐레이터, 평론가는 물론이고 미술관에 작품 보러 가는 우리 같은 관객들까지 전부 이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예술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맥락과 역사를 함께 읽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서 단토의 이런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철학자 조지 디키입니다. 그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놓습니다.
조지 디키가 말한 제도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떤 것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게 인공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만들거나 손을 댄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계에 속한 누군가가 이걸 감상할 만한 후보로 인정해주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결혼식에서 주례가 두 사람은 이제 부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정말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또 왕이 칼을 어깨에 대면서 기사로 임명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기사가 되는 거고요. 이처럼 어떤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대상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예술가도 똑같습니다. 예술가가 갤러리나 전시회라는 공간에 어떤 물건을 딱 내놓는 행위 자체가 마치 주례나 왕처럼 그 물건에 이것은 예술이다 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죠? 듀샹의 소변기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듀샹이라는 예술가가 예술 전시라는 제도적인 배경 안에서 자, 이것도 감상해 보시죠 하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행위 때문에 평범한 소변기가 예술작품 쌤이 된 거죠. 이 침팬지 그림 예시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 자연사 박물관에 걸리면 그냥 영장류가 만든 신기한 물건이 되지만 만약 큐레이터가 이걸 미술관에 전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그림은 예술작품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이 놓인 제도적인 맥락인 거죠. 그렇다면 예술을 이렇게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까요? 이 제도론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술은 물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라는 것. 둘째, 덕분에 뒷시장의 소변기처럼 아주 새롭고 급진적인 예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셋째,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이게 과연 좋은 예술이냐 하는 평가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이 결국 인간들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로는 여러분에게 이 작품을 좋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왜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 좋고 싫고를 판단하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좋아요. 예술이 예술계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예술계의 멤버를 정하는 걸까요?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 작품들 보다 보면요. 아주 단순한데도 이상하게 계속 눈에 띄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리드. 그러니까 격자무늬죠. 조용하지만 정말 끈질기게 등장합니다. 아니 왜 하필 이 단순한 격자무늬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모더니즘의 상징과도 같은 이 그리드 속에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보세요. 그리드의 가능성을 파고드는데 거의 평생을 바친 예술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역시 피에트 몬드리안이겠죠. 이분은 검은 선하고 원색 사각형, 딱 이것만 가지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그네스 마틴도 빼놓을 수 없죠. 언뜻 보면 정말 삭막하고 불모지 같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안에서 아주 명상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정의 깊이를 탐구했어요. 정말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거죠. 심지어 팝아트의 선구자인 제스퍼 존스까지도요. 이분은 숫자나 알파벳처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기호들을 그리드 구조 안에 넣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탐구했어요. 이 정도면 그리드가 세대와 스타일을 초월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다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리드는 그냥 예쁜 패턴,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 미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의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뭘 선언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나는 자연을 따라하지 않겠다. 나는 이야기를 담지 않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술이 굳이 현실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공간적인 독립선언인 셈이죠. 동시에
이전 시대 미술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존재다라는 시간적인 새로움까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리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이야기의 중심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이 모순을 한번 보세요. 그리드의 형태 자체는 지극히 물질적이잖아요. 선과 면, 딱 그거죠. 그런데 정작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 같은 예술가들은 이걸 순수한 정신의 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해석이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사학자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리드가 마치 신화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요, 제우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과학과 신앙처럼 도저히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거대한 문화적 충돌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대신에 슬쩍 봉합해서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장치를 말해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그리드가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지 딱 보입니다. 과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과학과 정신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죠. 그때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리드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형태가 사실은 그 안에서 신비로운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해방구를 제공하는 아주 완벽한 장치가 되어준 거죠. 그리드가 가진 이런 신화적인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숨겨져 있던 그리고 아주 모순적인 19세기의 기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리드의 첫 번째 숨겨진 기원은 놀랍게도 생리광학에 관한 과학 논문들이에요. 이 논문들에서 우리 눈이 빛과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하려고 도표로 사용했던 게 바로 그리드였거든요. 아주 과학적인 출발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원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바로 상징주의 예술이에요. 상징주의에서 격자무늬 창살이 있는 창문은요, 정신적인 투명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지극히 영적인 의미죠. 크라우스의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20세기의 그리드는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상징주의의 영적인 창문이라는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과학과 정신, 이 상반된 두 기원이 완벽하게 융합되면서 그리드의 복잡한 족보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중적인 역사가 어떻게 그리드에 그토록 분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힘을 주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중적인 역사 때문에 그리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 즉 원심적인 힘이에요. 그리드가 캔버스 밖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그림이 더 큰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반대로 안으로 향하는 힘, 구심적인 힘도 있어요. 그리드가 그림 자체의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작품이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몬드리안의 작품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그리드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드는 그냥 네모반 듯한 격자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정신의 충돌을 교묘하게 봉합하는 문화적 신화였고요. 세속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이중성을 지닌 모더니즘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체계였던 겁니다. 크라우스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드는 이야기가 끝나는 메마른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이나 서사, 역사 같은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현재, 그 자체를 보게 만드는 강력한 현대적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리드는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구조를 온전히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1948년에 나온 한 평론가의 글이 어떻게 미술계 전체를 뒤흔든 혁명을 설명해냈는지에 대한 겁니다. 바로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에세이인데요.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림의 규칙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아주 흥미진진한 순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림에 딱히 주인공이 없다면 어떨까요? 시선이 딱 꽂히는 그런 중심점, 그런 게 아예 없다면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을 알려면요, 먼저 아주 오래된 개념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바로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의 왕으로 군림했던 이젤화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말이죠, 화가들에게 그림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냥 벽에 걸린 창문 같은 거였어요. 이 네모난 틀 너머에 진짜 같은 3차원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마법 같은 환상이었던 거죠.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단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 그 중심점을 향해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이 단단했던 전통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가들이 등장했거든요. 네, 바로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인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이젤화는 저 너머에 진짜 세상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깊이감, 3차원 환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모네 같은 인상주의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캔버스 전체에 그냥 비슷한 붓터치를 막 반복하면서 그림을 일부러 평평하게, 그냥 하나의 표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림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물감이라는 물질 자체, 그 질감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바로 이 지점을 짚으면서 이게 아직은 위기의 시작, 그냥 위협 정도였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상주의가 기존 규칙을 공격하긴 했지만 완전히 박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요, 그들이 던진 이 위협이라는 공은 다음 세대 예술가들한테는 엄청난 영감이 됐고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이제 1940년대입니다. 인상주의가 던져놓은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어받아서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급진적으로 나아간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이 새로운 그림들이 가진 특징은요. 와, 진짜 혁명적이었어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림의 시작도 없고 중간도 끝도 없어요. 여길 보세요 하고 시선을 끄는 중심점 같은 건 아예 없고요.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림 전체가 그냥 비슷한 것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꼭 옆으로 무한히 계속될 것 같은 벽지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경향이 붙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로 올 오버 회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잭슨 폴록 같은 작가들이 바로 이 스타일의 대표 주자인데요. 결국 인상주의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살짝 위험만 던졌던 걸 이 사람들이 진짜로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아니, 그럼 대체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그림을 왜 그린 걸까요? 이 뒤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을까요? 그린버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가 또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새로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버그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놀랍게도 음악이었어요. 당시의 현대 음악계에서도 똑같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성음악, 즉 폴리포닉이라는 핵심 개념을 딱 빌려온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음악을 보세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라는 건 12개의 음이 전부 다 평등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주인공인 도 같은 으뜸음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도 똑같습니다. 올오버 회화는 캔버스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중요해 하는 중심점, 그런 위계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 모든 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린버그는 이걸 등가성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림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네, 바로 이게 전통적인 중심 개념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올오버 회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좀 바뀐 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린버그는 이 올오버 그림들이 어쩌면 이런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고 봤어요. 세상에 뭐 하나 특별히 더 중요하고 우월한 건 없어. 모든 건 다 똑같아. 이런 현대인의 감정 말이죠. 생각해보면 2번이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존의 모든 가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 시대의 불안함, 그런 감각을 예술이 예민하게 잡아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린버그는 1948년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새로운 올오버라는 게 나타나면서 수백 년을 이어온 이젤화라는 전통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선언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중심도 없고 위계도 없는 그림. 이 엄청난 예술적 혁명이 과연 회화라는 장르를 끝장내버린 파괴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낡아빠진 틀에서 예술을 완벽하게 해방시킨 위대한 한 걸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술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뭔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괜히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꼭 무슨 성당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현대 미술관들이 왜 이렇게 독특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화이트 큐브입니다. 이 하얀 상자 같은 공간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보고 느껴야 하는지 아주 교묘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이 공간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옛날엔 어땠는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그리고 이 화이트 큐브만의 규칙은 뭔지, 당연히 여기에 반격한 예술가들도 있었겠죠. 이어서 도대체 뭐가 예술이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져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간에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
부제가 더 재밌죠.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예술 작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공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의 중심에는 브라이언 오도어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술 작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먼저 본다. 와, 이거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작품을 보러 갔는데 정작 우리를 압도하는 건 작품이 아니라 그 텅 빈 하얀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깨끗하고 하얀 갤러리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옛날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면 완전 딴판이었거든요. 보세요. 이 차이 좀 보세요. 와, 정말 극과 극이죠? 왼쪽이 19세기 살롱 스타일인데 이건 뭐 거의 창고 수준이에요. 벽에 빈틈이 없어요. 그림들이 막 나 좀 봐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오른쪽, 지금의 화이트 큐브는요. 텅 비었죠? 휑할 정도로 작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 작품 하나에만 딱 꽂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당시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시대와 양식의 끔찍한 충돌이라고 불렀대요. 말 그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휴, 이건 좀 아니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런 혼돈이 아니라 조용한, 뭔가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대상은 신성해진다. 그냥 그림, 그냥 조각이었던 게 하얀 벽에 딱 걸리는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귀하고 뭔가 종교적인 유물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미술관이 성스러운 장소 같냐고? 네, 바로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스럽게 만들어진 공간, 여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작품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거죠. 그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도어티가 진짜 재밌는 구분을 해요. 눈과 관객. 이 화이트 큐브라는 공간이 원하는 이상적인 관람객은 바로 눈이에요. 몸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작품의 조형미만 순수하게 감상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죠. 근데 우린 어때요? 우린 관객이잖아요. 몸이 있죠. 다리도 아프고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배고프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갤러리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모든 걸 싹 지워버리고 오직 순수한 눈이 되라고 강요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번째,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아니, 이 답답한 규칙은 다 뭐야? 하면서 이 화이트 큐브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들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마르셀 듀샹은 막 실을 거미줄처럼 쳐서 작품 보는 걸 방해하고요. 이브 클랭은 그냥 텅 빈 갤러리, 이게 작품이다 라고 해버려요. 앤디 워홀은 은색 풍전을 띄워서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고 다니엘 뷰레는 아예 문을 막아버렸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그 얌전 빼던 갤러리 공간 자체를 물고 뜯고 가지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공간이 곧 작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돌다 보니까 질문이 점점 더 근본적으로 변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예술인데? 이제 예술이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질문 정말 유명하죠?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슈퍼에 있는 거랑 솔직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미술관에 있는 건 엄청 비싼 예술품이고 슈퍼에 있는 건 그냥 쓰레기죠? 뭐가 다른 걸까요? 철학자 아서단토가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미술궤, 아트월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 예술인지 아닌지는 그 물건 자체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술이라고 말해주는 일종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론, 역사, 그리고 바로 이 갤러리 같은 미술계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예술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워홀의 상자는 그 미술계라는 맥락 덕분에 예술이 된 거예요. 결국 예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드는 걸로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오직 철학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 이제 이게 예술일까? 라고 묻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뭔가 머리가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갤러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맥락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미술관 가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작품에 달려가지 말고 공간부터 한번 쓱 보세요. 이 하얀 벽, 이 조명, 이 바닥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둘째, 왜 하필 이 작품이 여기 있지? 누가 이렇게 놓으라고 했을까? 하고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이 공간에 직접 걷고 느끼고 생각하는 관객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그 경험 자체가 이 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죠. 오드워티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궁극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작가가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정해놓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작품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갤러리의 하얀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